입시를 묻다 피기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최정현 뭐라고 불러야 되죠? 자기 소개를 잠깐 해주시죠. 그래서 타인교육학습법 연구소 소장 최정현이고요. 그리고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아직까지도 이제 아이들 지도하는 수학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초등 수학에서는 뭐 국내에서는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전문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했었는데 이번엔 2028 교육과정이 싹 바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신도 5등급으로 바뀌었고 수능은 9등급을 유지하긴 하지만 미적분이 빠지고 뭐 그런 변화들이 좀 있어서 이런 입시의 변화에 맞게 초등학생들은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뭐 일반적인 걸 다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초딩들이 선행하고 심화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제 한동안은 뭐 선행 위주로 하면 된다, 심화 위주로 하면 된다, 뭐 이 두 파가 갈렸고 둘 다 해야 된다, 이런 아동 학대파도 있었고 좀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 입시에 맞춰서는 어떤 걸 주목해서 보면 될지를 우리 최정현 소장님하고 한번 오늘 심도 깊게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질문은 제가 뭐 좀 우리 학부모님들이 궁금하신 거를 위주로 만들었고 사전에 이제 제가 소장님께 보내드려서 고민을 좀 해오셔서 하나씩 순서대로 진행을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요번에 바뀐 대학 입시 안에 따라서 수학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죠.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뭐 2015, 2022 이럴 때 뭐 특별하게 어떤 다이나믹하게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럴 만한 변화는 없고, 특히 제가 이제 초등 어머니들한테 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수능 범위가 어떻게 나와요, 뭐 어떤 거는 빠져요. 그러니까 수능 위주로 어떤 게 들어간대, 어떤 게 빠졌대,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중학생들 중3 정도면 고민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초등 어머니들한테 항상 교집합 학습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대학 입시가 뭐 노란색이 됐던, 뭐 빨간색이 됐던, 파란색이 됐던지 간에 우리의 할 일은 고1까지 잘하는 거다. 네, 고등학교 1학년까지 초등 학생들은 고1까지 어떻게 잘하지? 이제 이런 내용이고, 그 견지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중등 수학이랑 고1 사이에서는 상하 이동을 계속 시켜요. 어떤 건 이제 고1에 갔다가 어떤 건 이제 중도로 내렸다가 또 실컷 그렇게 했는데 안 되겠다, 다시 내리고 또 이거는 올리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상하 이동이 많이 일어나는데, 특별하게 이제 이번에 2022에서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통계 내용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이제 2015 때보다 통계와 관련된 단원들이 추가가 되거나, 아니면 통계에서 그러니까 통계 단원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50%만 가르쳐 줄게라고 했으면 거기에 조금 더 나아가서 약간 통계 분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생소했던 개념이 상자 그림이라는 게 나와요. 상자 그림이라는 거를 저도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아이들 가르쳤는데, 중등 수학이든 고등 수학 가르쳤는데 상자 그림에 대해서는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근데 상자 그림이라는 어떤 그래프의 또 다른 형태가 이제 아이들 내용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장 그 이슈가 많이 됐던 게 세상에 행렬이 나온대, 이거였거든요. 세상에 행렬이 나온대였었는데, 이걸 가지고 굉장히 큰일이 난 것처럼 막 부안해동하고 막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행렬이 포함이 되긴 했지만 행렬이라는 거는 약간 중단원의 일부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복잡한 행렬은 빠지고, 그래서 행렬의 기본 그리고 행렬의 개념 이런 것들이 이제 부활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내용이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고1까지 아이들이 마스터해야 되는 내용은 조금 더 많이 늘어났다. 근데 그 중에서 중학교 때 마스터해야 되는 내용이 조금 더 많아졌다. 그러면 학교에서 수학 시수가 많이 늘어났겠네는 또 아니에요. 학교에서 이제 수학 시수는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빠진 수학 시수들을 뭐 정보 수업이라든지 진로 탐색이라든지 이런 수업으로 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때 마스터해야 되는 내용은 늘어났다. 고등으로 올렸던 뭐 최대 최소를 밑으로 내렸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아이들의 학습 부담은 조금 더 늘어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우리 소장님 보시기에 대입이 바뀐 거랑은 우리 초딩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우린 고1 거 정도까지 선행하는 셈이고,
네. 그다음에 심화라고 하는 건 개별 차이가 있을 것 같으니 뭐 이 교육과정 바뀐 거에 따라 영향을 받을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초등 6학년들 물론 이제 뭐 선행이 굉장히 빠른 동네에서는 초등 6학년인데 막 미적을 끝냈어요. 막 이런 친구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특정 그 레벨의 아이들 대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평균 제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평균적으로 6학년 때 보통 수상하는 보고 가는 게 좋아요라는 게 저희가 평균치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약간 그런 부분에 할 내용들이, 그러니까 중단원이, 예전에는 뭐 20개였는데 2개를 더 해야 되네. 이거는, 여기까지 배웠는데 배울 내용이 더 추가가 됐네.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양은 늘어난 거는 맞아요. 고1까지 봤을 때. 예. 그 우리가 이제 저도 초딩들을 뭐 주로 많이 보거나 상담한 건 아니지만 이제 중학생 돼가지고 제가 설문도 좀 해보고 물어보면 중1 첫 겨울방학이죠. 그러니까 6학년 겨울방학이야. 이때 진도가 제일 빠른 친구들이 미적을 그때 시작하는 친구들이 일부 있는 것 같고 네. 물론 본 애들도 네. 있고 그다음에 정말 빠른 친구들이 수원 수투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친구들. 보통의 상위권, 의대를 노리는 보통의 상위권은 그때 상을 시작하는 게 아주 일반적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냥 그때 상을 해도, 그러니까 저희가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한데 어머니들이 이제 조금 불안해 하시지만 전혀 불안한 진도가 아니라는 거는 저는 말씀을 꼭 드려요. 불안해하시는 어머님들은 자기가 수학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괜히 이제 수투를 풀고 있어. 내지는 우리 아이가 6학년인데 이번에 막 11월 달에 6학년 말에 11월 달에 수능 끝나고 고3 뭐 그러니까 수능을 풀어봤어. 이런 그 약간 자극적인 멘트들이죠. 선행에 대한 자극적인 멘트들을 들으면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가 너무 늦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입퇴 로드 기간이 있어요. 어머니들이 이 학원 저 학원 다니면서 입학 테스트를 치는 기간이 12월부터 한 2월 정도까지인데 그때 어머니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희 애가 너무 많이 늦었죠.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진도 중에 느린 진도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두 번째가 이제 두 번째 주제가 사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1, 2, 3학년까지는 보통 사고력 수학 내지는 생활과 결합된 수학, 뭐 놀이 수학, 되게 다양한 방식도 존재하고, 근데 이제 4학년이 되면 왠지 쫓겨서 이때부터는 교과 선행을 해야 된다는 어떤 느낌이 있는데 네. 그런 초등 고학년들 그리고 중학교까지. 왜냐하면 이걸 계획을 해야지 그 중등이 어떻게 할지가 나와야지 초등 고학년 선행의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 요거는 어떻게 잡는 게 좀 좋을지. 저는 그 내용에도 제가 간단하게 그 적었는데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지도하다가 가장 안정적인 선행 지수는 너무 빠르지도 그렇다고 늦지도 않은 거는 2년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문께서 약간 4학년 때부터 아이들이 교과를 본격적으로 달리기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요즘엔 더 빨라져서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후반기에 하반기에 되면 그때부터 이제 사고력 학원을 다니고 있는 2학년 어머니들의 엉덩이가 들썩들썩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가장 이렇게 입퇴로드 기간에 많이 돌아다니는 학년이 예비 3학년 친구들이에요. 어디서부터 시킬까? 1년쯤 빨라진 예, 거네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예비 3학년들 중에 고등 수학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2년이라고 물론 이제 아이들마다 너무 성취도가 좋고 그냥 3, 4년을 해도 거뜬히 할 수 있는 그런 일부 소수의 친구들은 얼마든지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어떤 그 문구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어휘력이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어떤 특정 표현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지각 능력은 또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문장 자체가 조금 어려워지는 게 초등학교 5학년 과정부터 문장의 구성이 좀 어려워요. 수학 문제를 보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거를 본인 걸로 받아들일 수 있고 남들이 문제 설명을 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뜻이야. 뭐 이렇게 해주지 않고 스스로 자가 학습을 해낼 수 있는 기간은 저는 2년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2년 선행 정도를 하게 되면 이게 쭉 달리다가 2년 정도 달리다가
뭐 분명히 브레이크가 오는 그 과정이 생길 거예요. 뭐 중학교 2학년 1학기에 브레이크가 온다든지 아니면 2학년 2학기 도형이 너무 어려우니까 도형 파트에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린다든지 했을 때 잠깐 멈춤하고 한 번 더 백을 해서 돌아본다든지 다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도 전혀 늦지 않는 기간. 그리고 이제 또 반대로 그냥 2년 우리 아이는 따박따박 그냥 1년, 1년 반 이렇게 진도 진행을 했는데 어느 순간 또 2년, 2년 반 이렇게 앞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의 친구들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굉장히 역량이 있어. 그럼 좀 더 달려볼까라고 했을 때 그 진도 때문에 앞길이 막히면 안 되잖아요. 또 아이가. 예, 그렇게 했을 때 충분히 또 따라잡을 수 있는 부담 없이 따라잡을 수 있는 기간도 2년인 것 같더라고요. 친구들을 봤을 때. 그래서 저는 그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치동 어머니들께서는 너무 늦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5학년 딱 들어가 예비 5학년 때 중학교 시작해도 됩니다라는 얘기랑 일맥상통하는 거잖아요. 2년이니까. 예, 근데 대치동 어머니들은 안 된다고 너무 늦다고 5학년 때 고등 수학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보통 주시는데 가장 일반적이고 그러니까 성취도를 좀 좋게 성취도 좋게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 풀어주면서 진도 나가는 경우도 생기니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역량으로 조금 진도를 뺄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선행은 저는 2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1% 안에 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네. 그 친구들은 솔직히 뭘 배워도 뭘 배워도 상관없어. 잘하죠. 네. 그건 예외야.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친구들이 이렇게 미리 해놓으면 나중에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되게 저는 집단 생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중학교부터 이제 우리가 내신이라고 하는 공통의 시험을 보잖아요. 네네.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게 없어. 네. 그러니까 혼자 뭘 해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약간 대학생이 학문하는 것 같이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냥 시험을 잘 봐야 돼요. 수학을 그렇죠. 아무리 잘하면 뭐해. 네. 네. 일단 점수가 나와야 그렇죠. 그 다음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려고 보면은 그 애들하고 섞여가지고 같이 공부도 하고 기출도 풀어보고 그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 되냐 이런 걸 판가름을 해야 되는데 나 혼자 너무 웃자라 있으면 낄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들끼리 과외를 하거나 소수파로 모여서 뭘 하게 되는 확률이 높은데 그러면 저는 정말 1% 아이들은 솔직히 학원을 안 다녀도 상관없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괜히 덩달아 껴있는 2에서 한 7% 사이의 아이들은 뭐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한데 계속 거기 쫓아가다 보면 뭔가 했고 진도도 나갔고 뿌듯한데 점수가 안 나와.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은 이제 사회화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주류를 형성하는 그룹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저는 선행의 속도를 맞춰가는 거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금 수학이라는 학문을 하려고 수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아닌 애들도 있겠죠. 나는 뭐 그 필즈상을 꼭 받아 이러면 이제 걔는 할 수 없어. 다른 거야. 근데 적어도 내신과 수능을 통해 목표하는 대학을 가야 되겠다는 목표가 명확하면 저는 그 그룹에서 빠지면은 되게 외톨이가 되고 비용이 많이 들거나 아니면 이상한 루트를 잡아야 돼. 그런 건 좀 피하는 건 어떨까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선행하는 거 보면. 네네. 그래서 물론 뭐 말씀 주셨듯이 잘하는 친구들은 뭐 몇 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깊이로 어디까지 달리던지 간에 상관은 없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표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처럼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부모님들께서 이제 2년 정도 이렇게 선행하는 것도 너무 느리다. 조금 더 빨리 달리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진도는 아이가 빼는 거거든요. 저는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빼거나 선생님이 진도를 빼는 게 아니고 아이가 자력으로 빼는 게 정확한 진도니까 그렇게 했을 때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지수는 한 2년 정도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역만 뭐 저도 동의합니다. 평균적으로는 2년 정도면 아이의 지적 역량도 우수하다, 탁월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거고 그 솔직히 2년 선행할 수 있는 애도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 이제 그 그룹에 들어갔으면 확실히 나중에 이제 수능 1등급 받는 그룹, 내신 1등급은 뭐 너무나 편하게 받는 그룹에는 있고
대학으로 치면 의대부터 서울대, 연대, 고대를 확실히 노려볼 만한 그룹에 있다가 이 반증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2년 선행하는데 무난히 따라가. 그리고 그쵸. 네. 인증이나 뭐 내부에서 시험을 봤는데 별 문제가 없어. 그러면 뭐 그 친구 내신 1등급 10%로 늘어났으니까 이거 못 받을 리 없고, 수능에서도 이제 다 맞냐 아니냐는 아직 고등학교 가서 결정이 되겠지만 대충 1등급 범주에는 있다. 근데 이런 데 대한 어떤 그 비교되는 수치의 제시나 방향 제시가 있어야 되는데, 초등에서 선행할 때 보면 전 초등 이제 학원이나 강사들 좀 의심하는 게, 쟤들은 대학 입시를 안 하나 이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하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다른 과목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바뀐 입시에서는 국어 비중이 너무나 네, 커졌는데 그걸 희생해서 이걸 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해줄 그 대입에 대한 지적 능력이 있는 건지 뭐 이런 의심도 좀 들기 때문에, 하여튼 2년 선행의 지수는 이것도 상위권이다. 그리고 혹시 내가 1년 선행밖에 못하고 있어도 울 필요는 없다. 대신에 1년 선행을 하는 친구들은 2년 선행한 친구들은 한 번 중간에 슬럼프가 있어도 괜찮아. 근데 1년 선행 정도 하는 친구들은 그런 게 있으면 이제 빵년 선행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신중하고 코스웍을 잘 설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행을 지금 안 해. 초등인데 상관없다. 어차피 우리가 평균적인 IQ를 갖고 있고 충분히 동기부여가 된 친구들이 중1이 됐을 때 중1, 2, 3 과정을 시작하면은 몇 년 정도, 얼마 정도 기간이면 끝낸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학원의 커리큘럼이 뭐 2달 단위, 석 달 단위 보통 이렇게 돌아가는데, 2달 단위로 돌아가면 1년에 중상 3년치를 볼 수가 있죠. 이제 1년 12달이니까 뭐 3개월 커리 돌아가도 1년 반이 걸리니까, 지금 시작하면 어쨌든 학원의 진도는 무조건 선행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지금 뭐 중학교 1학년인데 3월부터 그냥 1학년 1학기를 한다라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무조건 진도가 앞서 나갈 수밖에는 없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 또 진도가 느리면 쫓아갈 수 있는 학년대가 있고, 어느 나이 때부터는 조금 부대끼는구나라는 거는 사실은 좀 있기는 그럼 그 해요. 경계가 몇 학년이라고 보세요? 저는 5학년 후반부 정도 되면 조금 이제 약간 벽이 생기기는 합니다. 예. 학원들이, 저는 학원 측에서 오신 거 네. 같아요. 네. 나쁜 학원들이 문제예요. 뭐냐면 내가 5학년 때 뭔가 중등 과정을 시작하려고 이렇게 알아보면,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없어. 이미 애들이 전부 다 뭐 너무 빨리 나가 있는 상태여서, 엄마들한테 제가 호소를 많이 듣는 게, 늦게 시작하거나 진도가 좀 늦어도 상관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요 갈 학원이 없어요. 가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엄마들 이 생각이 있더라고요. 자기보다 공부 좀 못하는 애들하고 어울려서 해야 되고, 그러니 애가 동기부여 안 돼. 자기 친구는 이미 A반에 가 있는데 자긴 D반이야. 뭐 이런 그 어떤 약간의 상술? 저는 이거 상술이라고 보는데, 그런 게, 이게 원래 사교육이나 학원은 다양성이 있어서, 학교 가면 내가 무조건 중1이면 중1밖에 못 하는데, 학원을 하니까 중2 하는 경우도 있고 중3 하는 경우도 있고 시험 중 고1도 하는데, 근데 그게 너무 앞쪽으로만 학원들이 몰려 있는 게, 이게 초등학원들은 저는 약간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대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걸 이렇게 아까 이제 우리가 초중고를 다 보면은 2년 정도면 적절하고, 그러면서 다른 과목도 좀 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 이런 것도 키워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제 대부분의 수학 전문 학원들이 빨리 달리면 좋다. 뭐 저는 그것도 봤어요. 충격. 초2 때 수능을 끝내야 된다. 그거는 있어요. 대치동 가면 최모 원장님이 하는 학원이 그걸 주장하는 학원이 있거든요. 이채 말고. 그게 어처구니가 없는 건데,
엄마들이 잘 모르니까 그런 거에 이제 한번 휩쓸리다 보면 정체성이 애매해지는 거죠. 거기 다녔어. 그래서 초3인데 중2 거까지 끝냈어. 그럼 다시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게 사교육들의 난도질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좀 조장되는 게 있지 않나 그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의 가장 대표적 상품은 그냥 딥다 선행이야. 소비자들의 권리나 선택의 기준 자체가 애매한 거죠. 괜찮은 학원들은 어디까지 달렸냐가 중심이고 나머지는 가봤더니 마음에 안 들고 뭐 그런 게 좀 초등 학원 사교육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도 있어요. 지방 가면 2년 선행 하고 싶은데 없어. 진도가 빨라서 그죠?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네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또 그게 끝이야. 그래서 오히려 이게 사교육은 좀 다양성을 해서 그 교육 니즈가 있는 학부모들, 소비자들한테 맞춰줘야 되는데 오히려 권력을 공급자 중심으로 갖고 있어서 이거 할렘 하고 말렘 마라가 되고 있는 게 아닌지 저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소비자 의식에 눈을 좀 뜨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저는 이제 대입을 다루는 입장에서 수능과 겹치는 과목이 훨씬 중요하다. 내신만 보는 과목은 별로 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유가 뭐냐면 요게 이제 고1 과정은 내신만 보는 과목이고 수원 수투는 바뀌었죠. 대수와 미적분 원은 내신도 보고 수능도 보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가능하면 겹치는 과목을 많이 해야 되고 아니면 아예 안 겹치더라도 수능 과목에 좀 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초등이나 중등 과정에서 선행하는 거 보면 상을 너무 통합 수학 상을 너무 많이 한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좀 해보고 싶었다 이런 생각했는데 일단 요 답을 하고 그 얘기는 쟁점으로 한번 토론을 해보시죠. 저는 초등학생들이 이제 중등 선행을 하다 보면은 학원에서 인근 중학교 기출 문제, 그러니까 뭐 아이가 이제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학원의 그 관리 프로그램 중에 인근 중학교 기출 문제를 막 이렇게 풀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당연히 어느 정도 정말 인근 중학교 기출 문제를 풀었는데 아이가 그 중학교의 평균점보다 훨씬 상회하는 점수가 나왔다라고 하면 정말로 그 친구가 훌륭한 거 맞죠. 중학생들 눈높이로 그 친구는 문제를 풀어낸다는 얘기니까.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내신 문제를 푼다 안 푼다의 기준보다는 내신 공부하듯이 초등학생들이 공부를 해요. 정말 내일 모레 당장 중간고사, 기말고사 칠 것처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설 연휴가 있다. 설 연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아이들한테 연휴 과제라는 걸 막 내줘요. 학원에서. 연휴 과제를 내주는데 아동 학대 아니에요? 정말 그 연휴 과제를 내주면 어머니들이 관리가 잘 되는 학원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되게 싫어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설이면 세뱃돈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연휴 과제를 내주는데 제가 선생님들이 연휴 과제를 내줄 때 이렇게 봐요. 어떤 문제들을 연휴 과제로 내주나 이렇게 보면 정말로 당장 이 연휴가 끝나면 학교에서 그냥 중간고사를 칠 것 같은 느낌의 아하. 그런 문제를 한 100제 정도를 막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내신이라는 거는 그 선생님의 성향, 그 다음에 학교의 스타일, 그 다음에 선생님도 뭐 심지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교무실에 수학 선생님 책상에 어떤 문제집이 꽂혀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내신이라는 거는 달라지는 거고 수능이랑은 또 다른 거죠. 수능은 전국구지만 내신은 정말로 지역구이면서도 학교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신이라는 거는 우리 학교의 스타일, 그 다음에 그 학교 선생님 중에서 어떤 선생님이 우리 학년을 담당을 하는지 거기에 따른 스킬의 훈련이기 때문에 본 학년이 됐을 때 그 스킬을 약간 집중적으로 약간 주입식으로 절대로 틀리면 안 돼.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꼭 내라고 훈련을 시키는 게 맞는데 초등학생들이 선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시험에 꼭 나와 라든지 그다음에 이건 뭐 어떤 중학교 문제인데 어떤 중학교에서 이런 거를 꼭 맞춰야 너는 나중에 그거를 뭐 이 학교 들어가면 100점을 받을 수 있어 라든지 그런 메시지를 주게 되면
이 아이들이 근데 그런 메시지를 아이들이 3, 4학년 때 받거나 뭐 5학년 때 받으면 그 친구들이 중학교 갔을 때 그 선생님이 안 계실 수도 있거나 아니면 학년 이동이 돼서 그 선생님이 담당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그렇게 어떤 문제에 대한 트레이닝을 시킬 때 당장 내일 모레 시험 칠 것처럼 하지 말고 차라리 그 친구가 내신 형태의 문제를 100문제를 풀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정말로 잘 못하는 거 그다음에 계속 틀리는 거 그런 거 30문제를 푸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어렵다고 도전하지 않는 것들 뭐 그런 문제.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초등학교 초등 과정 초등학생 때 자기가 몇 년 선행을 하든지 간에 내신 형태의 공부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그런 차원으로는 조금 들고 만약에 이제 중학생이 돼서 이 친구들이 내신 대비를 할 때는 점수를 그냥 A 등급을 받겠다라는 거를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교 적당히 그러니까 뭐 적당이라고 애들이 뭐 또 적당히 하진 않겠지만 그냥 91점 받아도 A고 98점 받아도 A잖아 라는 그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A등급 수학에서 A등급 받는 친구들이 많은 데는 막 한 40% 정도가 그냥 학교 시험을 치면 그냥 A등급을 받아요. 근데 그 친구들을 고등학교 가면 그 40%가 등급이 완전히 4, 5등급까지도 펼쳐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중학교 때 가서 뭐 그냥 대충 문제집 몇 번 풀어도 그냥 A는 거뜬히 받지 그 안에 테두리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이번 시험에서 나는 몇 점을 받을 거다라는 목표 점수에 도달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의 목표가 A 등급이 아니라 무조건 97점 아니면 그냥 100점. 아니면 서술형에서 살짝 감점 나갈 수도 있고 뭐 이번 단원에는 내가 자신 없는 게 있으니까 어려운 거 딱 하나만 틀려야지 그럼 96점 뭐 이런 식으로 좀 점수를 딱딱 정해서 공부를 하는 훈련이 나중에 고등 가서 이제 뭐 그 모의고사 점수라든지 학교 내신 점수를 좀 더 훨씬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자기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초중에서는. 네. 그 수능 요즘 이제 학생들이 수능이 약간 쉬워지다 보니 수능을 잘 보는 방법에 대한 공부들을 많이 하거든요. 뭐 유튜브도 있고 공부 방법 이런 데도 보면은 기출문제 활용법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몇 가지를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보니까 저는 그 말은 동의를 해요. 어떤 아이가 뭘 책을 공부하거나 기출문제를 풀어보거나 하면 왜 하는지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걸 없이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원에 아이들의 영혼이 가스라이팅 돼서 잡혀가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어떤 애가 수학상을 개념 원리를 공부를 해. 그럼 넌 이건 도대체 왜 하는 거니? 그러니까 모르고 해요 그냥. 근데 이제 고3들이나 재수생들 거기 보면은 기출 문제를 네가 수능 기출 문제를 실전을 풀어봐. 왜 풀어? 첫 번째는 왜 푸는 것 같아? 그러면 문제 구성이 무슨 단원에서 몇 문제 나오고 어떤 단에서 주로 어려운 문제를 나오고 이런 걸 한번 이렇게 스캔하는 거가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로는 지금 몇 점 받았는지 보다도 내가 해설지라도 보고 도대체 이거를 다 해결할 수 있는지를 그래서 나의 현재의 위치나 이런 걸 체크하는 거. 세 번째로는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건 다 맞게 연습하는 거. 이제 그러면 요까지 가면 한 2등급 정도는 확보가 되고 이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요 세 번째 단계죠.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걸 확실히 푸는 방법은 단원별로 기출 문제를 다 모아가지고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구나를 자기가 느껴야 된다는 거야. 시험에는 실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이런 문제는 무조건 안 맞으면 일단 2등급 못 받는구나 이런 걸 본인이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제 여기까지 가면은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한번 다시 하면서 이제는 통문제 속에 그 문제가 있는 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30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근데 이제 학원들이 보통 주는 선생님의 교재를 보면 4점짜리만 모아놓은 걸 단원별로만 풀면 얘가 이게 난이도가 어떻고 어떤 위치고 뭐가 되고 이건 맞아야 되고 이건 못 맞아야 되는 것도 모른 채 난 바본가 봐. 그러면서 계속 그것만 풀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려서 훈련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기출문제를 우리가 풀어보게 하는 이유는 저는 그러니까 기본 개념서만 보면 일단 풀어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얘가
한 번 수업 듣고도 이렇게 완성된 학교의 문제를 요 정도는 할 수 있는 애라는 걸 선생님도 인지를 하고 엄마도 인지를 하고 아이도 너는 이 정도 되나 봐를 알려줘. 그리고 나서 이제 예를 들면 어차피 학원 교재든 선생님들이 만든 교재가 출제가 많이 된다. 뒤집어 얘기하면 중요한 문제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익숙하게 훈련을 시키는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숙달이겠죠. 그래서 단원별로 그렇게 많이 나온 걸 좀 많이 풀어보게 하고 마지막 단계로 가면 다시 한번 기출을 보면서 이 정도는 내가 여기까지 공부하면 충분히 다 맞을 만한 거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스킬이 내일 모레 시험 볼 것처럼 하는 거면 여기 가면 이제 그걸 얻겠죠. 중2 때 중2 내신을 하면서 애들이 그 벼락치기를 할 때는 뭘 얻냐 하면 서술형에서 마침표 안 찍으면 1점 감점이네. 이런 거. 그래서 야 이거 완벽히 해야지. 이런 거를 가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초중에는 도대체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아이들이 군대 간 거랑 비슷해요. 신교대 들어가서 이게 첫 휴가 나갈 때까지 일단 이거 끝내야 돼. 도대체 이 문제를 왜 하고 엄마들도 몰라. 이걸 왜 해야 되고 이거는 수능에 나오나? 아니면 이거는 어디 나오나? 이런 거 없이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드렸던 질문이 그거였는데 예를 들면 고1 내신에만 나오는 게 있어. 근데 나는 특목고는 안 가고 뭐 그냥 일반고를 가가지고 내신 1등급 받고 수능 잘해가지고 대학을 가고 싶어. 그 경우는 우리 학교 내신에 나오는 거 수준에서 내가 이게 완성됐나를 체크하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마치 하나고 간 애처럼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바보가 아니니까 한글로 된 거. 제가 수학은 이렇게 기호나 숫자로 써 있으면 이해가 안 되지만 한글로 된 건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통합수학 1, 공통수학 1의 단원이 핵심이 방정식하고 부등식, 그 다음에 도형의 방정식, 맨 뒤에 경우의 수 요게 있고, 그 다음에 2 바뀐 걸로 2죠. 2학기 때 배우는 거 보면 함수가 핵심이죠. 그리고 뒤에 꼴랑 그 큰 괄호에서 숫자 4개 있는 행렬 요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본인 이제 자기들이 봐야 될 수능에서 봐야 될 대수 파트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로그함수는 난생 처음 배우는 거 아니야. 누구도 이거 미리 배운 적 없고. 그다음 삼각함수야. 그다음이 세 번째가 뭐죠? 수열이에요. 수열. 이게 앞에 거랑 뭔 상관이 있죠? 근데 이거를 상을 심화한다고 방정식을 심화한다고 물론 계산은 잘할 수 있겠지. 삼각함수 계산을 잘해. 근데 얘를 심화한다고 얘가 잘 된다는 억지 논리. 그러니까 저는 개념을 명확히 인지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 전체 단원에서 어떻게 배치가 돼 있고 이 중에서 킬러 문제는 뭐가 나올지를 고민할 건 오히려 대수 파트나 미적분 1에서는 해야 되겠지만 상하에서 과연 그렇게까지 애들 뽕을 뽑아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거는 되게 의미해요. 가성비는 세계 최악인 거죠. 근데 저는 학원 입장 이해가 돼요. 그걸 2바퀴 3바퀴를 안 돌리면 돈을 못 벌어. 이게 저의 일방적인 그 생각인지 뭐 그런 고민이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초등학교 5학년 수학을 푸는 걸 보면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우는 그 1, 2학기를 통틀어서 12개의 단원이 수능이랑 연결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그러니까 따로 놀지만 5학년 때 잘했던 친구가 수능을 못 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슨 단원이 지수로그에 연결이 되냐 안 되죠. 당연히 안 되고 거기에 있는 수열이냐 안 나오죠. 근데 거기에서 제가 그거에 저희가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깜냥이라는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수학 문제가 나왔을 때 모든 수학 문제를 아이들이 완벽하게 다 푼 상태에서 수능 이런 걸 보지 않거든요. 반드시 이거는 내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네 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문제는 나는 풀어본 적이 없다. 아이들이 모든 문제를 다 풀고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신유형이나 아니면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래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 역량이 발현이 돼야 되는 그런 게 있고, 그런 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수학에서 교과 과정이라는 거를 대부분 수상으로 보고 있는 거는 맞는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5학년 때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5학년 수학을 완벽하게 굉장히 잘 풀어낸 친구가 결국에는 잘하는 거 맞고, 예, 그리고 굉장히 신기하게도 5학년 때 막 헤매는 아이들이 있어요. 5학년 수학에서 막 약분 통분을 뭐 헤매고 약분이 왜 필요한지, 통분이 왜 필요한지 이런 걸 못하는 친구가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서 정말 잊을만도 하잖아요. 약분 통분을 몰랐던 기억을 잊을만도 한데 역시나 수학을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당연히. 예,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수상화에 대한 그 어떤 단원의 이해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점수가 몇 점이냐 이게 아니라 뭐 수상화를 받는데 막 점수가 몇 점일수가 아니라 그 단원의 이해력, 그다음에 그 과정의 이해력이 결국은 그 상위 학년의 어떤 수학 대수 파트에서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단원에 대한 이해력이나 수학적인 이해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수상화에 대한 그런 거는 굉장히 좀 많이 그죠. 말씀을 하시는 저도 것 같아요. 동의. 그러니까 기본 정석 보고 뭐 RPM 센을 풀든 기본 문제 한번 풀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거라고 싶으면 그거보다 좀 상급 정도 문제를 풀어보고 적용하는 거 정도 하면 되지. 꼭 실력 정석의 연습 문제를 싸그리 다 풀어봐요. 그것도 본인이 알아서 듣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앞에서 푸는 수업을 채워서 들어야 되냐. 그리고 그걸 안 끝내면 대수를 나갔는데 왠지 찝찝하다. 뭐 이런 걸 학원들이 좀 강요하고 있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고난이도 문제들도 많이 풀린다거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스킬 수준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해가 안 되는 애들은 넘어가면 안 되겠지 당연히. 그럼 이제 그 이해 정도가 어느 정도냐를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보겠지만 재수생이 공부하는 것보다 초등학생 고학년이나 중학생이 하는 게 훨씬 고난이도를 많이 해요. 그게 뭐 이제 그런 면이 심리학적 면으로 내가 이걸 풀 수 있으니 나는 훌륭한 애인가 봐 이런 걸 주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비인지적인 방법으로 그다음에 그것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일단 그 공부 양을 늘려야 돼. 맨날 쉬운 것만 하면 숙제를 5분 만에 끝내니까. 그래서 이제 아동 학대용으로 어려운 걸 줘가지고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긴 한데, 이런 부차적인 요소를 키우기 위해 너무나 많은 걸 희생하는, 가성비가 너무나 떨어지는 행위는 좀 적절하게 통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특히 소장님은 그런 걸 고민을 많이 하시고 뭐 인증평가도 수능형 내고 하니까 그런 데 대한 좀 갈래타기 같은 거는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부산서 서울 올라오는데 대구도 내려서 구경도 하고 저기 한계령이래 그 추풍령도 한번 이러고 오면 좋죠. 근데 빨리 가야 돼. 약속이 있어. 그럴 때는 굳이 우리가 대구 내려서 동대구역 한번 보고 이럴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애들이 예를 들면 내가 좋아서 수학을 하고 아까 우리 1%에 해당되는 애들이 엄마 나는 수학만 보면 미치고 팔짝 튈 것 같아요. 이거 더 하고 싶어.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2년 선행도 만만치 않고 근데 이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최상위 1%가 실력 정석 연습 문제 푸는 건 좋은데 심지어는 중학교 내신이 비인 중1애가 선행을 하려면 반드시 이걸 거쳐야 돼. 뭐 이런 코스웍들이 있어가지고 도대체 저걸 왜 하는지 이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해명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고등생한테 물어보면 글쎄요, 뭘 해도 상관없어요. 고1에서 나한테 오면 다 해결이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해대고 초등 가서 물어보면 뒤에 건 제가 책임질 문제는 아니에요. 이러고 넘어가고 중학교로 가면 일단 애들은 양을 늘려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춘기 나가서 사고도 안 치고 이게 도대체가 각자의 입장에서 애들을 도구화하는 것도 좀 있지 않나 뭐 그런 게 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뭐 이런 걸 고민해 볼 만한 데는 뭐 피기만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결론을 이건 명확히 내긴 어렵긴 하지만 저는
목적 없이 공부하는 건 어려서부터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수학이 좋아서 공부해요. 이건 놔두면 되죠. 근데 나는 대학을 잘 가려고 하고요. 수능을 잘 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이걸 공부했을 때 무슨 효과가 있는지는 적어도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고 엄마들이 아이가 아직 생각할 단계가 아니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 저번에 최정현 소장님이 우리 프로그램 소개하면서 강조했던 게 그거잖아요. 학습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네. 이제 그런 걸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애들은 궁극적으로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그 이번에 필즈상 받으신 분이 교수님이 무슨 교수님이지? 허준희 교수님.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결론은 어쨌거나 답안지 작성까지 끝내가지고 점수로 확인을 해줘야 돼. 공식적인 계약이 그런 거니까. 하여튼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제가 추가로 더 고민을 해봐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방법은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가 어쨌든 본격화되고 그 다음에 그 교육과정 개편된 거 이렇게 쭉 네. 보면은 계속 교육부가 언급하고 있는 건 서술형을 강화하겠다였어요. 심지어는 그냥 서술형도 아니고 서논술형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이나 이런데 이주호 장관부터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아이비가 마치 그 우리가 가고 싶은 모델인 것처럼 그려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실제로는 적용이 될 확률이 높고 중학교는 이미 이제 교육과정 바뀌어가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좀. 그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많이 그 형태나 이런 게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학교에서 여기는 서술형 시험을 친다라고 얘기를 하면 서술형이 서술형답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단답형. 예, 그냥 주관식이냐 객관식이냐에서 주관식을 서술형으로 그냥 포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정말로 서술형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이런 거를 냈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있는데 그런 거 어떤 중학교에서 이런 문제를 냅니다. 중학교에서 이런 거를 묻습니다라고 이제 어머니들이랑 얘기를 하면은 그 초등 어머니들한테 제가 굉장히 말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글씨를 따박따박 잘 쓰는 걸 서술형을 잘한다. 풀이 과정을 잘 쓴다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불필요한 거를 너무 많이 쓰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은 정말 적지 않은 친구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과유불급. 네, 필요한 것만 딱 하나의 식을 쓰는 게 중요한데 하나의 식을 쓰고 그 하나의 식 밑에서 어떻게 그 엮어가는지가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뭐 90 나누기 3 이런 것도 풀이 과정에 다 적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길고 예쁘고 글씨체가 깔끔하면 서술형이 잘 된다라는 어떤 그런 오해에 굉장히 그 묵혀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서술형의 가장 맹점은 뭐냐면 서술형이라는 거는 서술형을 잘 썼는지를 너의 답안을 평가하겠다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서술형은 채점 기준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 이제 서술형을 빈칸 채우기 형태로 내던지 간에 그러니까 그 중등 도형 문제를 풀 때 서술형은 빈칸 채우기 형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빈칸에 알맞은 증명 과정을 빈칸에 알맞은 그런 거를 아이가 썼는지 그리고 이제 증명이라는 거를 2015에서는 이제 못 다루게 되어 그러니까 시험 문제 못 내도록 되어 있다가 이제 개정교육 과정 되면서 증명이라는 걸 이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부 중학교에서는 그러면 어떤 성질을 그냥 증명하시오. 그냥 이렇게 낼 수도 있는 거죠. 단순한 빈칸 채우기가 아니라. 그래서 서술형은 형태나 아니면 채점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고 불필요하게 길게 쓰는 게 서술형의 맹점은 아니고 그리고 수학은 기호의 학문이잖아요. 그냥 말로 하기 싫은 거를 그냥 기호로 다 요약해서 추각해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호를 쓸 때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뭐 중등 선행을 시작하는 단계든 아니면 초등학교 그 단계에서 이제 수학을 배우든지 간에 기호를 써야 할 때 정확하게 그 기호를 써내는 거. 이게 서술형의 그 가장 중요한 맹점이고 그리고 이거는 대부분 저희가 말을 할 때도 어떤 사람의 멘트가 잘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저 사람은 말이 좀 지루하다. 중언부언한다. 뭐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론을 앞부분에 쓰는 두 갈씨 형태가 듣기도 좋고
보기도 명료하거든요. 그래서 서술형이 이제 초등학생들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첫 단계가 영재원 시험 칠 때예요, 사실은. 예, 영재원 시험 칠 때는 서술형을 그러니까 써내야 되는 문항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영재원, 그러니까 시험 공부한 시험 대비하는 친구들한테도 강조를 하는 게 결론 부분을 앞에 써라. 가장 중요한 문구, 가장 중요한 그 수학으로 따지면은 이 문제 해결의 키포인트를 앞에다 쓰고 그 뒤에다가 이유를 붙여라라는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신에서 서술형은 당연히 확대가 되거나 형태가 많이 바뀔 거는 확실한 것 같다. 그럼 그 형태에 따라서 아이들이 정말 통으로 다음을 증명하시오. 아니면 다음을 다양한 풀이 방법을 3가지 이상 쓰시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단순하게 해설지에 나오는 풀이 1, 풀이 2만 가지고는 아이들이 시험을 못 쳐낼 확률이 많다. 그러니까 이제 한 문제에 대해서 파생되는 풀이를 한 서너 개 정도는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어야 서술형이 좀 이렇게 강화됐을 때 아이들이 좀 이제 시험 경쟁력이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덧대어서 증명 단원을 증명이라는 과정을 조금 더 이제 해라, 증명 얼마든지 문제 시험 문제에 내라라고 이제 이렇게 공식화가 됐으니까 도형에서 정확한 기호 사용 이런 것도 약간 습관으로 붙여놓으면 더 좋을 거는 같아요. 예. 그럼 그동안 증명이 서술 안 나왔을 땐 증명을 안 배웠어요? 학원들에서? 증명을 배웠었는데 증명을 시험에서까지 내는 그 시험 문제로 증명하시오를 내는 거를 약간 이제 자제해라라는 게 권고 사항이었던 거죠. 근데 뭐 사실은 개정 교육 과정에서 이런 게 빠졌습니다, 이렇게 빠졌습니다 해도 시험 문제를 중등 시험 문제를 보면 그대로 나오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저희가 안 읽어보. 방정식 활용, 방정식 활용해서 원가 계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루지 않도록 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었지만 뭐 어느 학교 시험 문제를 보면 그대로 원가 계산하는 문제가 그 정가가 얼마인데 뭐 이런 문제가 그대로 나와요. 강원도 똑같은 어디 가면 아직 박정희가 대통령인지 않는 할머니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있으니까 증명하는 문제들도 빈칸 채우기 형태로 나왔죠. 통으로 증명하시오라기보다는 빈칸에 알맞은 뭐 가로 1번, 가로 이게 2번 아까 뭐 진짜 이런 식으로. 단답형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뭐 3개 맞으면 몇 점 주고 이런 형태인데 만약에 이제 좀 강화가 된다라고 하면 정말로 아이들이 어떤 현상에 대해서 증명해 내야 되거나 아니면 풀이 과정을 다양하게 1번, 2번, 3번으로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집에서 문제를 풀 때도 연습장에 따박따박 과정을 좀 다 써보고 이게 맞았는지 뭐 쓸데없는 걸 했는지 확인하는 거 필요하고 학원들에서도 서술형 문제를 뭐 과제나 테스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좀 필요한 거네요. 네. 그래서 딱 정확하게 기승전결, 그러니까 수학 서술형도 따지고 보면 국어 글 쓰는 거랑 똑같거든요. 사실은 글쓰기랑 똑같아가지고 기승전결이 명확하게 있어야 수학 서술형은 굉장히 좋은 답안이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그냥 승승승승 이렇게만 가는 친구도 있고 제일 끝에 어떤 로직으로 답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답 따로 풀이 따로 가는 친구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승전결이 명확하거나 결론 쓰고 기승전을 쓰거나 이런 형태로 어떤 트레이닝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준비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문해력이 아이들이 부족하다 이런 게 이제 화두로 많이 나오는데 문해력의 핵심은 두꺼운 책과 과정을 보고 간단하게 요약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역사도 똑같고 그다음에 뭐 어떤 논문을 보는 것도 똑같거든. 수학도 같겠죠. 뭐 당연히 복잡하게 흐트러져 있는 조건과 숫자를 누가 봐도 이해하게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마지막에 보여줘야 돼.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애들이 진짜 글씨 못 쓰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글씨를 잘 쓰는 건 아닌데 점점 더 왜냐하면 아이들 환경이 글을 쓸 이유가 별로 없는 거지. 다 디지털화되고 또 더군다나 이제 교과서도 디지털이 된다고 하니 제가 이제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10년 전인데 휘문고에서 이제 1학년 때 한 200등쯤 하다가 전교 1등까지 올라가서 서울대를 간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유튜브도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반가워가지고 유튜브를 봤는데 이 친구가 뭘 만들었냐 하면 실수 노트란 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 친구 보니까 오답 노트도 아니고 왜 실수 노트 봤더니 자기가 수학에서 실수한 걸 쓴 거야. 근데 거기 실제 나오는 사례예요.
2의 3승은 8이잖아. 네. 이걸 6이라고 한 거예요. 글씨를 개판으로 써가지고 2, 3을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2 곱하기 3으로 이제 자기가 막 써나가면서 시간에 쫓겨가지고 풀다 보니까 2의 3승을 2 곱하기 3으로 보고 6이라고 해서 틀렸어. 그걸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해놓은 친구들은 이제 그 지수를 표시할 때 확실하게 위에 쓰거나 아니면 명확하게 구분을 하겠지.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글씨 잘 쓰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연습을 좀 할 때,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학원들이 적극적으로 서술형을 좀 내주고 평가하고 본인들이 그 오답하면서 뭐가 했는지도 좀 보고. 왜냐면 제가 후배 중에 학교 선생님이 있는데 채점할 때 미친다는 거야. 못 알아보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애들은 지글씨를 못 알아봐. 물어보면 야 이게 뭐라고 쓴 거니? 그럼 몰라. 근데 이것도 역시 글을 잘 쓰는 게 중요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쨌거나 서술형을 완성하려면 평가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오해하지 않고 인지하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그건 필요하다. 어쨌거나 어른들이 그런 기회를 좀 더 많이 부여하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아까 증명하라가 이제 화두가 되는 건 되게 수학 학습에서는 되게 좋은 측면이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중등과정 심화는 어느 정도 해야 되냐? 뭐 이것도 아까 3번 문제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심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맞는데 누구나 다 심화를 할 수 있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공식화된 것 중에 어머니들이 이제 초등 어머니들이 많이 보신다라고 하면 가장 이해도가 쉬운 예는 그냥 최상위로 예를 드는 게 가장 어머니들은 그냥 무조건 약간 바이블 같은 거라서 이해가 쉬운데, 어떤 친구가 동일한 과정을 2번을 배운다고 했을 때, 뭐 1단계를 뭐 어머니들이 쉽게 알고 계시는 디딤돌 응용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했다. 그럼 2단계가 그냥 무조건 최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를 디딤돌을 봤으니까 2단계는 무조건 최상이지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소화를 해낼 수 있는 친구들은 제가 보기에는 한 4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권을 배우고 바로 최상이라는 그 난도까지 가는 게. 그래서 저는 심화를 하냐 안 하느냐, 그 심화까지 한다 안 한다 보다는 어떤 친구는 1, 2, 3으로 가야 본인의 실력이 월등히 뛰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1에서 바로 3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3까지 안 가고 2 정도까지 가서 다지는 게 생각이 더 확장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한 권의 책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는 무조건 심화다. 그래서 학원에서 보통 이제 설명을 할 때 개념이 2개월이고 심화가 2개월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개념이 끝나고 누구나 다 심화를 할 수 있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학원을 이렇게 하면서도 개념 다음에 심화라고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심화를 하는 것보다 정말 단계에 맞는지 개념 다음에 응용을 해야 되는 친구가 있는 거고, 정말 개념 다음에 바로 심화를,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친구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심화를 하냐 안 하냐 보다 안 하느냐 이것보다는 우리 아이가 지금 1단계에서 2단계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1단계에서 3으로 바로 가도 되는지, 아니면 1, 2 반드시 거치고 그 다음에 3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거는 아이 성취 수준에 맞게끔 좀 잘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최고 스텝까지 푼다라는 얘기는 이건 어떤 거냐면 심화 문제집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그게 가장 쉬운 문제집일 수도 있고 어려운 문제집일 수도 있는데, 이제 아이가 자기에 맞는 어떤 적정 수준의 문제집을 선택했다는 가정 하에 저는 가장 그 조금 저 친구는 제대로 공부를 한 게 맞나라는 의문이 드는 상담이 어떤 거냐면, 그동안 어떤 문제집을 풀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머니께서 뭐 우리 아이가 센으로 중등은 뭐 중학교 2학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센 C는 풀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센이라는 교재를 푼 거는 아니거든요. 센이라는 교재는 C 스텝까지 풀어야 센이라는 교재를 마스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단계에 아니면 그 위에 있는 단계에 뭐 우리 아이는 A급을 1렙에도 우리 아이가 2렙에도 A급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심화까지 다 했습니다. 하지만 A급에서 A 스텝은 빼고 풀었습니다. 이거는 심화를 안 한 친구예요.
그 친구는. 그래서 어떤 문제집은 본인한테 맞는 적정 수준의 문제집을 선택을 했으면 그러니까 모든 문제집이 출판사에서 그냥 책을 만들지는 않거든요. 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원 스텝 끝나고 나서 투 스텝 그다음에 쓰리 스텝까지 가야 이 우리 출판사에서 만든 문제집에서는 단원이 완성이 된다라는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문제집을 만들었을 거예요. 어떤 문제집이든지 간에. 그래서 하나를 선택을 하면 저는 그 문제집의 제일 끝단에 있는 문제까지는 쉬워도 좋고 어려워도 좋지만 끝단엔 최고 스텝까지는 아이가 풀어내야 정확하게 그 단원이 완성이 된다. 저는 약간 그런 주의는 맞아요. 항상. 예, 그래서 정석을 풀었습니다. 근데 연습 문제는 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정석을 풀었는데 기본 정석의 연습 문제는 빼고 풀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 이제는 실력 정석을 봐야지 이런 거는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어떤 걸 선택을 하든지 간에 심화를 끝까지 간다라기보다는 본인에게 맞는 문제집을 선택을 한다. 그리고 그 선택된 문제집은 끝까지 완독을 한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중등 과정에서든 초등 과정에서든 뭐 이후에 고등 과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네. 이제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면 중등 과정은 심화를 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신은 심화가 거의 안 나오잖아요. 중등은 평균이 막 87 한두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중등 과정은 그걸 못 내게 돼 있어요. 내면은 교장 선생님이 혼나. 그래서 그냥 얘가 A가 됐냐 안 됐냐를 측정하는 시험이지. 그러니까 누구나 알아야 될 걸 아냐를 확인하는 거지. 최상위가 어떤지를 이걸로 평가할 수는 없게 돼 있어. 그럼 이제 특별한 목적으로 내가 뭐 영재원 교육을 받아야 되니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어느 단계까지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A급 수학에서 A 스텝은 이게 어느 정도 난이도고 이걸 하면 뭐가 도움되는지 그런 걸 좀 설명해 근데 주실 수 있어요? 심화라는 거는 그거를 막 필수 요건이 아니라 성취 수준이 높은 아이들을 단계를 멈출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수학적인 역량이 굉장히 뛰어난데 똑같이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배웠는데 수학적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 학생들에게 심화가 중요하지 않아. 진도는 나가야지라고 해서 역량을 멈추게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역량을 키워준다는 의미에서 심화 문제를 다루게 하는 거는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그 다루게 하는 거. 문제는 어떤 거냐면 누구나 다 심화를 해야 한다라는 그거는 문제는 있다. 예, 아이들이 방법론으로 그럼 이러면 되지 않아요? 최정현 학생이 매우 뛰어나.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거 하고 학교 내신 수준 하고 그다음에 고등 가서 필요한 부분의 기본 개념이 탄탄해. 그럼 정현아 너 집에 가서 A 스텝에 A급 수학의 A 스텝은 네가 혼자 풀어가지고 오면 질문할 거 받아줄게. 저는 이렇게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커리로 있어. 그러면 이게 문제집을 고3도 아닌데 선생님이 다 앞에서 칠판에다 풀고 애는 받아줬고 집에 가서 틀린 거 정리하고 이런 게 과연 문제집 푸는 데 의미가 있을까? 왜냐면 재수생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외워서라도 풀어야 되니까. 근데 중학생들 중등 과정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과연 이걸 무턱대고 그렇게 하는 게 맞냐? 그 문제집은 솔직히 개념은 학원에서 배워야 되고 문제집은 자기가 풀고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고 안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네 시스템 같은 걸 도전해보고 어디서 막혔는지를 좀 확인해보고 이러는 거는 의미가 있겠으나 대부분 학원들 보면은 그냥 A급 수학하면은 그냥 1번부터 끝까지 문제를 지가 풀어주는 그래서 오히려 강사들만 심화하는 거 아닌가? 모든 학원이 다 그렇게 다 풀어주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머니들을 말리는 때도 있고 제가 오히려 푸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어떤 말씀들을 저도 듣고 저도 들으는 경우가 있느냐면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10문제를 설명을 다 해줬다고 치더라도 그 10문제를 다 놓치는 친구는 없어요. 근데 그런 기회조차 없으면 그 친구는 10문제를 세상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그 10문제가 상위 학년의 수학을 하는데 불필요하냐 또 그러지도 않거든요. 분명히 언젠가는 다
단원이 쓰인다기보다는 풀이 로직은 쓰이는 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구나라는 거는 언젠가 이제 꺼내서 쓰여지는 경우가 있고 어머니들이 기대하시는 것도 가끔씩 그런 거는 같아요. 10문제를 풀면 2개 정도는 머리에 남겠죠. 그러면 그 뒷날에도 10문제를 풀면 그 2개 정도는 머리에 남지 않을까요? 약간 그런 거는 있으신 거는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성취도가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라도 푸시를 해주면 뭔가 조금 숨겨졌던 역량이 더 키워지기도 한다. 근데 제가 이제 문제시 되는 거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판단했을 때 이 친구는 정말 그거를 아직까지는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 그거는 정말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무조건적인 푸시는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예, 하지만 모든 심화 문제는 역량이 되는 친구들한테는 저는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의미 있는 그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친구가 이해도가 높고 성취도가 높은데 심화 중요하지 않아라고 아이의 그 생각을 멈추게 할 그렇죠. 필요는 그럴 전혀 필요는 없거든요. 없죠. 예, 예. 근데 이제 50점 받는 친구와 90점 받는 친구가 똑같은 문제집을 보는 거는 당연히 문제가 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학부모들이 현명한 소비를 하려면 제가 요즘은 막 소비자의 현명함에 꽂혀 있는데 신발 살 때 엄청나게 현명한 30대 후반 아줌마가 자기 애 학원 보낼 때는 더맨더머 소비자가 된다는 거야. 아, 이게 우리 아이한테 맞는 건가? 그다음에 이걸 2달을 마쳤으면 어느 정도 해야 되나? 이런 데 대한 자기 계획도 없이 무턱대고 이제 하고 본다 시기여가지고 그런 건데 당연히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2년 이상 선행을 할 수 있는 지적 호기심이나 역량이 되는 친구들은 어쨌든 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3개월에 뭘 끝낸다라고 하면 그 안에 할 수 있는 건 저는 다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허덕허덕 쫓아가는 과정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근데 이런 다양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와 이거 내가 1년 늦게 선행을 시작했는데 저걸 다 따라가려면 죽을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나의 상품만 존재하거나 하여튼 그런 게 좀 상품의 다양성이 좀 아쉽다 이런 측면이 좀 있어서 근데 이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소비자가 설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기가 요건 요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근데 요런 내용들에 대한 어떤 백가쟁명식의 논쟁이라든가 그런 방향 제시는 잘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다양성은 다음에 한번 수준별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구체적 커리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고1 과정 심화에서 변하는 거 수능에 안 나옴 그 다음에 내신도 10%까지 1등급 이게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수능도 안 나왔는데 그동안은 강남 같은 경우 보면 정말 상을 많이 하거든요. 적어도 중3까지 가면 한 10번은 보는 것 같아. 블랙라벨부터 뭐 싸그리 다 보고. 근데 이제 이게 뭐 어떤 변화가 생겨냐면 그리고 특히 고1 과정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친구들은 이제 나이도 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목표의식도 분명하니까 어쨌거나 여기서는 이제 점수상으로는 10% 안에 들면 되거든요. 이제 저는 그래서 이게 현장 학습에도 영향을 주냐 그런 게 좀 궁금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좀 전에 뭐 말씀을 주셨을 때 학원에서 수상화를 너무 많이 돌린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조금 짧게 끝내고 그러니까 지금 뭐 5번, 6번 하던 거를 한 2-3번 정도 하고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게 훨씬 좋지 않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앞으로는 그렇게 변할 거는 같아요. 지금 이렇게 이제 개정 교육 과정도 생기고 막 해서 그런 식으로 너무 많이 이렇게 돌리지는 않을 거다. 근데 이제 그런 원인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건 정말 수학적인 관점인 거고 결국은 고1 수학 잘하는 친구들은 윗단계에 가면 아이들이 기본적인 수학에 대한 어떤 틀이나 보는 관점이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윗단계 어떤 걸 푸시를 해도 단원이 다른 거랑은 상관없이 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수학적인 관점으로 이제 그렇죠.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이제 수상화를 왜 이렇게 반복을 하냐는 선행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을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진도가 다 끝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막 중학교 1학년인데 뭐 진도가 이렇게 가다가는 고등학교 때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할 정도로 진도 진행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약간의 어떤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약간 저지시키는. 요거를 이렇게 되면 나중에 할 게 없을 것 같은 데를 저지시키는. 근데 저지는 시켜야 되는데 그럴싸한 어떤 그 과정. 그래서 중학교 2학년 거 어머니 5번 하세요는 그럴싸하지 않고 중학교 3학년 거 6번 하세요도 그럴싸하지 않고 근데 이제 수상화 같은 경우에는 맞는 말도 같으면서 설득 논리도 있으면서 그럴싸하게 들리니 그래서 시장에서는 수상화를 여러 번 한다라는 게 약간 공식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이유가 이제 그 존재를 하다 보니 굉장히 이게 막 그냥 세상에 있는 모든 수상한 책을 다 봐야 되는 것 같은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본 친구들이 당연히 윗단계를 잘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아마도 지금 형태랑은 조금 다르게 지금이 예를 들어서 5번은 봐야지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 지금 올해 입학한 고등학생들의 보통 아이들이 이제 그런 게 있었다면 지금 이제 지금 중3 된 친구들이 이제 뭐 고교학점제부터 바로 적용을 받는 친구들이니까 그런 친구들의 이 고등학교 입학하는 뭐 내년 이럴 때부터는 일단 달리고 보자. 예, 그냥 수능 범위까지 그러니까 누가 수능 범위에 들어가는 그 뭐 대수나 미적 같은 거를 너 7번 봤니? 나 8번 봤어. 재수생은 10번 봤어. 그러니까 재수생이 잘하는 거야. 약간 이런 게 되면 오히려 그쪽 시장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또 의대 뭐까지 이제 이슈가 생겼으니까 그런 거는 사실은 좀 있기는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요즘에는 이제 부모님들한테도 결국에는 지금까지의 수상화를 봤던 횟수보다 친구들이 조금 줄어들고 그 윗단계에 그러니까 뭐 중학교 때 수능 기출 문제집을 몇 번을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는 것처럼 약간 그런 쪽으로 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뭐 솔직히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중2들 이렇게 얘기도 들어보고 엄마들이 질문하는 거 보면은 상하할 때 헤매다가 수원하면서 되게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수원이 더 쉽다고 느끼니까 쉽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수원 대수죠.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막 그 학원에 찌들어 사는 거야. 맨날 상에서 블랙라벨, 자이스토리 블랙라벨 숙제 무더기로 나오고 막 그다음에 일반고 기출문제뿐 아니고 외대보고 상상고 기출문제까지 계속 쏟아주면서 자기는 상하를 한 대여섯 번 봤는데도 이거 너무 어려워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수원이 이제 처음으로 개념 원리 기본 정석으로 시작을 하니까 너무 재미가 있고 흥미가 있어. 그래서 제가 성적표를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부터 성적이 올라가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애들 딱 보면서 느낌이 쟤한테 도대체 이걸 5번 6번을 더 시킨 거는 시간 낭비지 않을까? 뭐 이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네들은 그래 수능을 잘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흥미를 느껴서 좀 잘 열심히 해봐. 이런 게 반대도 있겠죠. 예를 들면 여기를 대충 하고 갔더니 전혀 다른 단원이지만 삼각함수할 때 계산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획일화되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럼 이제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왜 도대체 이 초등학원, 중등학원에서는 상하만 시킬까? 제가 그래서 1번으로 의심하는 게 선생님이 수원을 못 가르친다. 왜냐면 저 학원의 강사들은 수원을 못 가르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의심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수원 수투까지 해가지고 빨리 끝나면 더 이상 가르칠 수 없어서 돈을 못 버니까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네. 저는 뭐 1번이 되게 클 거라고 생각해요. 웬만한 강남이나 몇 군데를 제외하면 중등 강사들 중에 수원을 지가 모른다는 게 아니고 가르쳐 본 적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자꾸 그거를 반복하게 하는 그리고 학원 전체로 보면 뭐 대수나 미적분 원 정도를 공깃돌 다루듯이 해봤던 강사가 몇 안 되니까 밑에서 막 돌리고 이제 맨 윗반만 요렇게 해주는 거 있을 수 있다라고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너무 빨리 끝낸다고 고등부로 넘길 수도 없고 그런 게 좀 학원들 내부의 사정에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간 변화는 좀 있을 수 있고, 이게 합리적으로 이게 안 변하면 전 문제라고 생각해요. 바뀌었는데 유행이 미니스커트로 바뀌었는데 맨날 월남 치마라 그러네. 그런 것만 입으라고 강요를 하면 안 되잖아. 그다음에 이제 경시가 저는 수능에 뭐 그닥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인데, 우리 소장님은 도움이 엄청 되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엄청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모든 공부가 다 뭐 의미 없는 공부는 없잖아요. 그냥 그렇다면 그냥 도움이 됩니다라고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수능을 잘 보려면 경시 공부까지 해야 돼요는 아니다. 예, 그건 아니다. 근데 이제 뭐 정말 그 뜻한 바 있어서 중학교 1, 2학년 때 K모를 치고, 요즘에는 뭐 초등학교 5학년도 막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경시 공부를 그냥 한번 해봤더니, 그러니까 그 친구의 목적은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경시 공부를 한 건 아니었죠. 그렇죠. 다른 쪽에 목적이 있어서. 그게 아니어야 돼. 예, 그냥 KMO를 나가서 한번 나는 정말 한번 해보고 싶다 그쪽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 결국에는 수학적 역량이 높아졌다. 그랬더니 수능도 쉬워졌다. 이런 거는 되는 건데,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경시 끝까지 저는 요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은 드려요. 네. 그 보통 이제 중학생은 경시 안 하죠 요즘? 하나요? 중학교 1학년까지는 아이들이 그냥 대회, 그러니까 KMO를 치려고 하는 친구들이 중1까지는 그래도 다 있습니다. 보통 학원들이 경시 시키려면 일단 상하까지는 끝내지 않나요? 네. 고등과정까지 끝내고 진도를 더 빼기보다는 그다음에 이제 완전 심화를 하죠. 뭐 예, 지중상. 심화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출까지 훈련시켜서 대회에 나가게 하는 그 과정을 코스웍을 밟는 거로 알고 있는데, 뭐 저는 초등학생까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 또 해야 되고 이것도 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교복을 입는 순간, 참 이게 우리가 교육적 웃긴 건 아니긴 하지만 교복을 입는 순간은 6년간은 대학을 어떻게 갈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특히 요즘 또 의대 열풍이 이렇게 불고 있는 과정에 경시 정도 노리는 애들의 한 7, 80%는 의대가 목표인, 본인은 아니겠지만 부모님의 목표는 내신 의대에 꽂혀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여기서 그게 효과적일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저는 뭐 초딩들이 경시하는 건 좋죠. 근데 이제 누차 제가 몇 번 여기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 수준도 고려하지 않고 학원들이 경시반이 비싸거든. 그러니 이제 일단 거기 인원을 채우려고 경시하면 좋다, 이렇게 이제 선전하는 거에 넘어갈 필요는 없다. 우리 애가 사실은 경시라는 게 훈련에서 나오면 별로 안 좋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원래 정도 깜냥이 있고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하는 건 괜찮은데, 뭐 성적이 좀 부족하기도 한데 자꾸 그걸, 그러니까 재수생이 수능 기출 문제 풀듯이 중1이 경시 기출을 많이 풀어서 동상이라도 받아보자의 욕심은 저는 버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기 재주가 있고 수학도 좋아해서 한번 도전해 본다까지는 좋은데, 이제 그런 게 좀 해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럼 국어는 어떻게 하고 영어는 어떻게 하고 키는 언제 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니까, 그래서 마치 인생의 모든 게 경시로 통하는 듯한, 뭐 경험을 해보는 게 나쁘진 않은데 기회 비용이 너무 큰 건 좀 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좀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심화랑 연결이 된 거죠. 심화랑 연결이 돼 있는 거라. 근데 초등학교 때는 사실 수학 빼고 수학 영어 빼고는 할 게 없잖아요.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뭘? 국어도 초등이? 예, 책 읽기? 엄청나게 하고, 그러니까 책 읽기가 아니고, 음. 그러니까 수학도 왜 뭐 2학년까지는 사고력을 하고 3, 4학년은 병행을 하고 5, 6때부터는 뭐 교과를 달리 세우라고 2년씩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면 국어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수능 국어를 아이들이 5학년, 6학년 때 대비를 하는 그런
학원을 다니니까. 예. 그래서 국어도 굉장히 입시 형태, 그러니까 단순하게 책 읽고 글 쓰고 막 그런 형태의 아이들이 국어를 하지 않고 입시 직결되는 국어를 좀 많이 하는 걸로 좀 약간 그런 학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더더군다나 시간이 분산이 돼야 되는데 저것도 뭐 좀 바뀌겠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요번에 바뀐 입시로 보면 의대 늘어나고 하면서 영재고나 뭐 과거에 대한 인기가 약간 줄어든다고 봐야 되지 않나?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경시하면 아직도 우리 저학년 엄마들 머릿속에는 경시 영재학교 이렇게 연결되는 게 좀 있지 않나요? 네. 네. KMO를 하려면 그냥 일반적인 교과 과정 중에서 특히 중학생용은 초등학생이 중학생 걸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선행이잖아. 정부는 이거 왜 단속을 안 하지? 학원만 단속을 하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렇게 볼 때 실제로는 교육과정 특히 1단계 시험 정도는 교육과정 내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을 뭐 좀 풀어보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 범위 자체는 이제 중등 3학년까지라고 얘기를 하죠. 공식화된 범위는 중학교 3학년까지의 수학 내용이다라고 공식화된 범위예요. 그러니까 교과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심합니다라고 하면은 또 그게 없는 거니까 공식화된 그 범위는 딱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중학교 3학년까지의 수학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수학은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꾸미는지에 따라서 막 선행인 것 같은데 심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아 심하군요.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예, 범위는 딱 정확하게 중학교 3학년까지의 수학 내용은 맞아요. 예. 어쨌거나 좀 변화가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시간 배분 잘 해야 되고 가성비가 있게 공부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거를 정리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거 이제 마지막인데 이게 제가 요즘 꽂혀 있는 건데 공부 시간 얼마큼 해야지 적절하냐. 여기서 이제 공부는 두 개로 나누었어요. 학원의 실수하고 자기 공부 시간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학원 수업 시수가 요즘에 대부분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또는 제가 또 이렇게 몸담고 있는 보면 일반적으로 진도만 빼는 수업으로 끝나지 않는 학원의 시간표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주 이틀입니다. 주 이틀이고 하루에 3시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끝이 아니라 주 이틀에 하루에 3시간은 진도를 빼고 그 다음에 따로 이제 관리형 수업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주에 배웠던 걸 뭐 복습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레벨링을 해서 다시 아이들을 관리하는 형태의 수업이라든지 그런 관리 형태의 수업이 붙어 있는 경우들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나고는 있어요. 학원 수업이 단순하게 주 이틀, 뭐 무조건 진도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붙는 형태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어떤 학원들은 끝나고 나서 아이들을 남겨서 이제 공부를 시키거나 어떤 학원들은 매주 무슨 특정 요일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와서 그 주에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선생님이 이제 메이크업 해주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사실은 또 맞는 거는 같아요. 학원은 진도만 빼주는 곳이 아니라 학원은 가장 중요한 게 수업을 관리해주는 곳이거든요. 진도는 인강 선생님이 더 잘 빼줘. 인강 그냥 본인이 시간 날 때마다 하면은 뭐 한 달에 뭐 한 학기는 그냥 거뜬히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인강과 학원 수업의 가장 큰 차이는 인강은 진도는 얼마든지 뺄 수 있다. 필요할 때마다 인강 들으면서 진도를 뺄 수 있는데 학원 수업에서는 플러스 알파인 관리가 이제 배운 진도를 어떤 식으로 백업해 주냐는 관리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학원의 수업 시수는 아이가 버텨내는 힘이 강하다. 또 엉덩이 힘이 좀 있다라고 하면 하루에 5시간씩도 하니까 친구들이. 근데 이제 하루에 몇 시간이고 그런 것도 다 중요한데 이 학원은 진도를 나가고 난 이후의 관리는 이 시간에 하는구나 아니면 어떤 형태로 하는구나 이런 걸 꼭 어머니들께서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또 3월달에 어머니들이 학원을 이동하신 경우가 대부분 좀 많으실 거예요. 새로운 학원에 이제 몸담은 친구들이 많을 건데 지금 옮긴 학원에서 이동한 학원에서는 그런 게 보장이 되어 있는 학원인 건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공부 시간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어머니들 스케줄
짜 주실 때 해서 하루에 이 친구가 공부를 얼만큼 하냐라고 했을 때 공부 시간은 숙제 시간 외에 자기가 계획한 공부가 정말 찐 공부잖아요. 물론 그러니까 숙제는 복습인 거고 그냥 또 약간 의무화된 필수적인 거죠. 필수적으로 나는 무조건 숙제를 해야 돼. 이것 말고 30분 정도는 나는 할 거 다 끝났고 뭐 영어학원 숙제 끝났고 수학학원 숙제 끝났고 30분 정도는 이거를 해야지. 뭐 그게 복습이 됐던 아니면은 예습이 됐던 뭐 문제풀이가 됐던 그런 거를 계획 가능한 시간으로 어머니들께서 꼭 스케줄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3월 좀 이제 다음 주 그다음 주 되면 학부모 총회 같은 게 이제 학교에서 막 있어요. 이제 담임 선생님이 바뀌고 했으니까. 근데 아이들이 하는 얘기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학부모 모임이 끝나면 학원이 늘어요. 라는 얘기를 아이들이 막 해요. 초등학생들이. 뭐 학교에서 어머니들이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엄마가 친구를 만나고 와서 자기가 어떤 학원을 가게 됐다. 이런 얘기를 막 친구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막 어머니들께서 약간 팔랑귀처럼 거기를 보내야 된다고 막 이래야 된다고 하면서 아이의 자기 공부 시간까지 뺏어가지고 막 그렇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학원 뺑뺑이를 돌리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다니고 있는 그 학원 숙제 외에 30분 정도는 반드시 이거를 시켜야 되는 자기 공부 시간이 확보될 수 있는 스케줄을 꼭 이제 학기 초반에 그렇게 좀 구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 숫자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면 학원 수업 실수할 때 관리용으로 본인이 문제를 풀거나 테스트를 하거나 하는 건 자기 공부로 치면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내가 학원 수업이 일주일에 5시간이 있어. 그러면 네. 그 관리하는 거 포함해서 과제하고 저기 자기 공부 30분 빼고 그럼 학원에서 과제나 복습용으로 5시간을 진도가 나갔으면 이게 어느 정도가 적절한 것 같으세요? 1대1? 뭐 5시간 수업했으면 5시간 정도 할 만큼의 1대1은 과제? 안 되고 절반 정도가 가장 대부분 대부분 절반 정도로 배치를 해 놓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수업 스케줄 짤 때도 그렇고 뭐 2시간 반씩 이틀을 하던 아니면은 뭐 3시간씩 이틀을 하던지 간에 진도형 수업의 절반 정도가 관리형 수업으로 보통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학원 숙제 수업 포함해서도? 네, 그렇게. 그게 관리형으로 되어 있고, 숙제를 빼고 관리형 수업만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그거 플러스 숙제까지. 네네네. 그러면 관리형으로 자 반을 50% 했어요. 그럼 집에 가서 이거 해와는 어느 정도? 숙제 시간을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쵸. 하루에 뭐 수학학원을 다녀와서 숙제를 집에서 해내야 하는 되는 거, 집에서 하는 해야 거. 숙제는 1시간 안으로 끝나는 분량이 적당. 그래도 지금 이렇게 합하면은 4.5시간이네요. 여기가 5시간 했어. 50%면 학원 내에서 관리 받는 게 2시간 반이고 네. 이틀 가면은 1시간이면은 거의 1대1이네. 그게 보통 수학학원에서 진도를 나갈 때 단일 진도만 나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본 진도가 있고 뭐 중학교 1학년 2학기를 하면서 전에 배웠던 1학년 1학기를 복습하는 그런 것도 이제 수업 커리큘럼 안에 들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원에서 진도랑 복습 개념에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관리형 수업에는. 뭐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전학기 거에 대한 복습 시간이 확보가 되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숙제라는 개념은 오늘에 대한 복습인 거고, 그러니까 오늘에 대한 복습이 3시간당 1시간, 뭐 이 정도 잡히는 거고, 지난 이전 학기에 대한 복습이 또 일주일 단위로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잡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2개 학기씩 아이들이 이제 복습하면서 그러니까 본진도에 충실하면서 이전 학기를 다질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대부분 좀 흘러가는 게 일반적인. 그래도 뭐 숫자를 보면 한 거의 70% 정도가 외적인 관리 형태의 그렇죠. 어쨌든 복습이거나 관리 형태의 수업 하는 걸로 들어가는 예. 그런 게 좀 적절하다. 네. 그래도 이제 그렇게 치면은 수학이 어쨌든 그거는 제일 많겠죠. 영어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고 국어가 제일 적겠지 초중등 학생들한테는. 그러면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아이의 학습 설계를 하거나 아이가 감당하는 학습량으로 계획이 돼야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원이 늘어났는데 이걸 할 시간이 없으면 솔직히
그건 뭐 그냥 머리에서 한번 들어왔다가 휘발되는 거니까 좀 그런 걸 좀 잘 관리해 주시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뭐 그 누가 뭐라 해도 수학이 일단 가장 중요한 과목이니 예부터 계획을 세우고. 근데 저는 엄마들 조언을 하면은 특히 초중등 애들한테는 그런 건데 학원을 수학을 중심으로 일단 짜잖아. 그럼 월수금이 수학이면 화목에는 수학을 복습할 시간을 배치해라. 아니면 수학을 이틀 다니는 학원 하고 영어도 이틀 가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크로스로 적어도 어제 배운 걸 오늘 복습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월요일 날 수학하고 집에 10시에 왔는데 학교 숙제하고 학원 숙제하고 화요일 날 영어 학원을 가. 그럼 또 영어도 늦게 끝나가지고 집에 가서 뭐랜지 모르는 상태로 수요일 날 수학을 들어오게 되면 와 이게 대책이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배우고 익히고에 대한 관리는 사실 아이들이 10살, 11살, 12살이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는 좀 부모님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요즘 학원들이 전부 다 전문 학원들이잖아요. 종합반 이런 건 없잖아. 네네. 네. 그러면 수학학원 입장에서는 수학 위주로 다 짜놨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다가 막 영어를 껴넣는 순간 다 억울해지는 거야. 그리고 서로 자기 과목 이기주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정과 어쨌든 설계는 엄마들, 아빠들이 좀 잘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가장 일반적인 초등학생들의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고학년 기준으로 봤을 때 3, 2, 1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통 그러니까 주 6일 프로그램을 짜세요. 어머니들이 월화수목금까지 짜지 않고 토요일까지 짜시는데 학년이 올라가면 이제 수학이 그 중에 3일을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이틀은 영어를 이제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딱 최악이잖아요. 월수금 수학이 화목 영어. 0.5, 0.5를 이제 과학, 국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스케줄을 보통 완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월수금 수학일 때 수학학원에 아이들이 5시간 있는 건 정말 최상위반 친구들이고 보통 평균적으로 3시간 정도 수업 보통 해요. 뭐 4, 7이 됐던 6, 9가 됐던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그 수업을 받는데 가장 효과적인 거는 당일에 배운 거를 당일날 바로 과제를 해버리는 게 가장 정답률이 무조건 높아져요. 하루 지나는 것보다. 해서 수학학원 갔다 온 날은 수학 숙제를 하는 거고 영어학원 다녀온 날은 영어 숙제를 하는 거고 그날에 배운 거를 그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훨씬 가장 근데 그럴 시간이 되나요? 안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그 짜느냐에 아동 따라서 학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요즘 초등학생들 10시에 바로 자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그럼 거의 없어요. 아침에 몇 시에 가죠? 한 8시쯤 가나?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갔다 와서 우리나라 평균 키가 많이 줄겠네요. 그러니까 요즘에 TV 광고에 키 성장 아하. 그런 영양제를 아, 얼마나 약으로? 많이 그런 것 약으로?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로 많이 나오고 하는 거겠죠. 근데 어쨌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5시간 안 하면 보통 초등학생들이 학원 몇 시에 등원하죠? 학년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고학년이면 학원에서 한 5, 6학년이면 5, 6학년 정도 되면 4시나 5시부터 4시에 5시. 시작하는 반도 있고 5시에 시작되는 경우도 5시라고 있고. 하면 예. 3시간 수업하면 8시에 끝나고 가서 이제 수학 정리하고 학교 숙제하고 그렇게 자고 네. 화요일 날은 또 영어를 그렇게 하고 고3이네. 하여간 그렇게 배치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저는 뭐 아예 이렇게 나를 좀 바꿔줘라. 왜냐하면 사람이 저는 그것도 있어요. 하루 종일 3시간 수학을 하고 왔는데 집에 가서 또 수학을 하면 집중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뇌가 야 씨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지금 크로스오버 해주는 게 턴오버를 좀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도 있는데 하여간 적절하게 1번은 오늘 우리가 뭐 여기서 아이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건 아니니까 적절한 건 학교 수업 그러니까 학원에서 선행하면서 수업을 했다고 했을 때 70% 정도의 자기 공부 시간은 확보가 되도록 시간 스케줄 관리를 해주고 그다음에
첫날 수업 듣고 일주일에 어쨌든 2회 이상 수업을 하는 경우는 첫날 듣고 둘째 날 들으러 갈 때 반드시 첫날 했던 걸 좀 정리하고 갈 수 있게 인터벌을 좀 잘 관리하시는 게 좋다. 안 그러면 다녀봐야 뭐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효과는 없는 그런 게 될 수도 있으니까 현명한 좀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추가로 요 개편된 입시에 맞춰서 학부모님들이 이런 거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저는 항상 뭐 그 설명이나 간담회 드릴 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거를 꼭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2015 개정 교육 과정이었다가 2022 개정 교육 과정이니까 7년 텀에 뭐가 한번 또 개정 교육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또 그 전에는 2009였다가 2015 됐으니까 또 6년이 걸렸던 거고.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이 친구들이 고3 될 때까지 분명히 또 크게 한번 바뀐다. 개정 교육이라고 해서 또 뭐가 또 바뀐다. 203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할 수 있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교집합 학습이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바뀌고 수능에 이거를 넣었다가 뺐다가 뭐 이렇게 교과목적으로도 큰 변화는 있지만 기본적인 초등 단계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충실하게 구멍 없이 하자. 제가 아까 딱 그 범위를 정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수능을 잘 칠 수 있을까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가서 고민하셔도 충분하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 그 실제로 이제 대화를 해보니 고3만큼 우리가 아주 피 튀기거나 절박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죠. 근데 이게 초등 엄마들 입장에서는 되게 두루뭉술해요. 고3 엄마는 1등부터 꼴찌까지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할 게 명확하니까. 근데 이제 초등 엄마들은 1등부터 꼴찌까지 다 고민인 거야. 뭘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뜬구름 잡기인데 이걸 도움을 받는 걸 보면 공부 방법이 한 초등학생 수가 지금 30만 명 정도인데 학원에 가서 물어봐도 30만 가지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솔직히 뭐 저희가 이거 정리했다고 그렇게 명확해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고민해볼 거리들을 좀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앞으로 초등 어떻게 할지 부분은 조금 더 한 2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수학 관련해서는 소장님이 정기적으로 오실 거죠? 네. 오신다고 했으니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좀 지금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뭐 그런 점진적 과정을 밟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오늘 소장님 고생 많으셨고 자 여러분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